자,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냐면요. 192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신간회까지였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운동 계열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분야에서 집중되었었던 다른 몇 가지 운동들에 대해서, 사회운동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좀 봅시다.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에 개조론, 사회주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이러한 사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 당시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 명의 인간이 개인으로서 자유와 평등 같은 것은 마땅히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인식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러한 사상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느냐? 제1차 세계대전 어떠한 사건이었나요?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황제 지배체제 국가 대 영국, 프랑스 같은 민주주의 공화정 국가들의 대결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누가 이겼나요?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승전국이 되었어요. 그죠? 이것을 누가 대놓고 이렇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황제 지배체제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 또는 공화정 국가가 싸워서 이 공화정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승리를 거뒀어. 그지?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기에 좋았을까? 자유, 민주주의, 공화정 같은 것이 황제 지배체제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것이구나. 앞으로 우리 세계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러시아 혁명도 어떤 사건이었나요? 러시아 혁명이 있기 전까지 러시아는 어떤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짜르라고 불리는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죠? 러시아 혁명으로 짜르 지배체제가 끝이 나게 되고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사건 역시 황제 지배체제가 세계적으로 끝이 나게 되고 앞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좀 더 권리와 평등을 누려야 되는 존재로서 중요시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회주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개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회 진화론에서 적자생존, 약육강식 같은 것들을 강조하였어요. 그죠? 강력한 국가와 민족이 그렇지 못한 국가와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세계의, 이 자연 세계의 과학적 논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게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산업혁명을 이루었던 서양의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이론이 바로 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자, 근데 요거는 약간 운명론적 또는 숙명론적인 주장이었어. 민족성 자체가 이미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바로 이 사회진화론이었거든. 그래서 개조론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이에요. 아니다. 어떠한 민족의 실력이라던가 어떠한 민족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불변의 고정값이 아니다. 앞으로 그 민족이 어떻게 노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실력이나 성향이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이 개조론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민족과 사회를 고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1920년대에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태로 전개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주의 이미 배웠고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라든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즘 같은 이런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였고 우리 사회에서도 널리 유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의 권리, 자유와 평등, 생존권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1920년대에 전개되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다양한 사회운동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양한 학생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등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전개되었던 국내에서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총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10년대에서 20년대 사이에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주제가 되고 강화되고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자국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농촌을 수탈하는 체제를 만들었고 우리의 공업 발전을 자국의 산업 발전의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었던 1910년대, 특히 20년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었던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 농업화 정책에 의해서 삶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의 경우에는 소작쟁의 뒤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행동을 벌였었고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파업과 같은 형태로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저항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20년대 중반쯤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활약과 노력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화하려고 했어. 그냥 이 사람들이 개별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단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1920년대 중반부터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 노농총동맹 같은 노동자와 농민의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졌다가 27년에는 분리가 돼서 전국적인 농민 조직인 조선농민총동맹 그리고 전국적인 노동자 동맹인 조선노동총동맹 같은 것들로 조직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농민과 노동자가 조직화됨으로써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1920년대 초보다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다가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저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7년 가게 되면은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해요. 바로 중일 전쟁이고 그게 이제 2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일본이 전쟁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게 되면서 점차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은 감을 잡았죠, 그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시기에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 선생님이 입은 옷이 많이 좀 신경이 쓰이니? 내가 아침에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후딱 입었는데 아침에 오다가 거울 보니까 약간 이러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니? 별로 신경 안 쓰이니? 괜찮아? 아이씨, 이거 좀... 아, 그래? 괜히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더 신경 쓰이게 됐나? 좋아? 네. 아무튼, 나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 아까 딱 수업 들어오려고 거울 잠깐 봤는데 그때 딱 눈에 보여가지고 수업 때 이러고 있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반에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19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일제에 의해서 한반도에는 식민지 농업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일본은 자국의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농업 분야와 공업 분야에서 수탈을 강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의 이야기를 보자면은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전개되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슬슬 복습을 좀 하고 있나요? 네, 토지조사 사업이란 우리나라의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으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그 주인을 확인했고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되어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국유지, 국가 소유의 땅의 경우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총독부의 소유나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원래 우리나라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땅을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작권, 소작권도 하나의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아 왔었는데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오직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이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배운 기억 나시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국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해 오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전부 부정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총독부 내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매년마다 소작의 계약을 맺어서 그 땅을 농사 지어야만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농민들이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약 기간을 두고 계약을 통해서 소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였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원래 국가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민들의 경우에는 나의 땅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였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소작농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매년마다 지주와 계약을 통해서 소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작료의 부담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지? 왜 매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는 게 소작료를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이런 거죠. 자, 내가 지주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너네 우리 집 와가지고 음식 만들고 너네 우리 집 와가지고 청소하고 너네 우리 집 와가지고 손님 맞이 좀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 바빠서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죠? 왜? 저 바빠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싸가지 없는 넌 내년부터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라고 재계약을 안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땅에 대한 권리 가운데 오직 소유권만이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계약 조건은 지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지? 소작농들의 경우는 그 땅을 빌리지 않으면 농사 짓고 살기가 어려웠잖아. 그지? 따라서 지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작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불렀고 소작농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작료가 어떻게 되었다?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농민들의 삶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1920년대부터 일본은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일본 내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쌀값이 비싸지게 되자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 부담이 되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감으로써 일본 내 쌀값을 낮추려는 계획이 실시되었으니 그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죠? 자, 여기에서 한국에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 심어도 더 많은 쌀이 생산되는 품종을 개량하는 품종 개량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저수지를 만드는 비용이나 품종을 개량하는 비용 전부 다 누가 부담하도록 하였어요? 총독부가 줬나요? 아니었단 말이지. 야, 쌀 많이 생산되면 니네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수리시설 개선비나 종자 개량비 같은 것들을 부담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 전개된 결과 농민들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면서 몰락하는 농민들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에 일본의 식민지 농업화 정책에 의해서 농민들의 삶이 더더욱 어려워지다 보니까 농민들은 소작인 조합이나 농민조합과 같은 농민들의 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이러한 총독부의 농촌정책이라든지 자기들에게 갑질하는 지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920년대 초에는 주로 소작쟁의가 전개됩니다. 쟁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가지고 쟁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작쟁의의 경우에는 소작의 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국가 또는 지주와 농민들이 벌였던 사회적인 행위 같은 것들을 소작쟁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작료 너무 높아요. 소작료 낮춰주세요. 같은
요구를 하는 거죠. 소작권 마음대로 이동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한 번 줬으면은 계속 줘야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소작권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 라는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공과금의 지주부담, 요건 뭘까? 공과금. 응? 뭐라고? 그죠. 쉽게 말해서 세금인 거예요. 그죠. 지주가 세금 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왜 요구했을까? 지주가 세금을 안 내고 누구한테 내라고 했기 때문이야? 소작농들한테 내겠을 거예요. 그죠? 와! 나 너무 세금 부담이 많이 커졌어. 나의 땅을 빌려주는 니네가 내 세금 좀 대신 내줘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주가 갑이고 소작농은 을이다 보니까 이러한 지주의 갑질을 이 농민들이 거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죠? 부당한 세금 부담 같은 것들도 농민들이 졌던 거죠. 그죠? 이거 지주가 당연히 내야 된다라는 요구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소작농들이 소작료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농사 짓는 것을 경작하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집단적으로 단식 투쟁을 한다는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작쟁의가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1920년대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소작쟁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암태도 소작쟁의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암태도라고 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큰 섬이 있었고요. 이 큰 섬의 땅 주인 지주는 문제철이라고 하는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철이라는 지주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냐면은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소작료를 얼마를 받았느냐? 70% 내지는 80%를 받았어. 다시 말해서 1년에 농사 지어가지고 100만 원 벌었다라고 친다면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땅 빌린 값으로 받아먹었던 사람이 바로 이 문제철이라는 지주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었던 농민들의 경우에는 암태도 소작인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이 문제철과 맞서 싸우는 쟁의를 벌였으니 그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의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느냐? 암태도 소작인회의 소작농들의 경우에는 소작료를 안 냈습니다. 소작료를 지주에게 내기를 거부했어요. 자, 그러자 지주였던 문제철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깡패들을 불러왔어. 깡패들을 불러와가지고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을 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작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했죠. 자, 그런데 봅시다. 농민들의 경우에는 굶어 죽는 것과 깡패한테 맞는 것 중에 뭐가 더 무서웠을까? 굶어 죽는 게 훨씬 더 무서워요. 그죠? 지금 너무너무 살인적으로 높은 소작료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협박하고 때리는 게 무섭겠어? 당연히 안 무섭죠. 그죠? 오히려 열받은 농민들이 자기를 때리는 깡패들을 집단적으로 구타해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문제철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얘네 폭력 행사했어요 라고 하면서 깡패들을 때린 농민들을 경찰서에 고소했고 그래서 이 사이 농민들이 경찰서에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암태도 소작인회 소작농들이 법원 앞에 가서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하고요. 문제철의 집 앞에 가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집단적인 시위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이런 저항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암태도 소작인회의 이러한 쟁의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신문으로 보도가 되고요. 전국 각지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이 농민들을 변호해 주겠다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소작료를 비싸게 받아먹고 있어. 쟤네 참 나쁜 사람이네. 라는 이런 인식 같은 것들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사회 인식의 변화에 부담을 느꼈던 지주 문제철이 소작료를 깎아주는데 합의를 보게 되어 70, 80%나 받아먹었던 소작료를 40%로 낮춰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920년대 초에 있었던 큰 규모의 소작쟁의였고요. 여기에서 농민들이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된 사건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의였다라는 겁니다. 암태도 소작쟁의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 당연히 전국적으로 또 알려지게 되겠죠.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지주랑 맞서 싸우면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전국 각지의 농민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1920년대 중반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한 농민들이 자신이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작농들,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소작인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소작인들만의 조합이었던 소작인 조합은 전체적인 농민의 조합으로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920년대 활동했던 사회주의자 운동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농민들의 움직임을 조직화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927년에 가게 되면은 전국적인 농민조합인 조선농민총동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농민운동은 더욱더 조직적으로 규모적으로 크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1920년대에 암태도 소작쟁이 이후에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쟁의, 자신의 권리를 와 이익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더더욱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93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비합법적인 농민조합이 결성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자, 농민들을 조직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 사회주의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조직된 행동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농민들도 존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점차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농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불법이었고 비합법적인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삼는 농민들의 조합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작료를 깎아줄 것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할 것,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할 것 같은 이러한 정치적인 구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처음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했던 농민들의 움직임이 점차 독립운동의 성격을 띄어나감과 동시에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목표를 갖는 움직임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1937년에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의 전쟁 상황으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국내의 이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을 철저하게 탄압하게 되면서 농민운동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 지난 시간에 알려줬었지, 그지? 네. 자, 그리고 한국사 배움책 맨 뒤쪽에 보면은 기출문제,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몇 개 좀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앞반 선생님들이 애들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우리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게 해서 성적 좀 올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 중간고사 문제 중에 이 한국사 배움책 뒤쪽에 실려 있는 문제들을 응용한 문제들이 몇 개가 출제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한국사 배움책 뒤쪽에 있는 문제,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 몇 개 좀 풀어보면은 그래도 한두 문제 더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네, 시험 보시기 전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노동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회사령 왜 폐지가 되었죠? 이득 다녀가서 오는데 신고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냥 신고제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원래 회사령이 폐지되기 전에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됐나요?
허가를 받아야 했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됐어. 그지? 그런데 1910년대에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이제 한국 기업들이랑 경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일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게 번거로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령이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새롭게 세워질 수도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물산 장려 운동 때 잠깐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죠? 자, 아무튼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서 많은 일본의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한국인들을 노동자로 고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게 바로 식민지 공업화가 전개되었다라는 것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일본 기업이 넘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라는 게 식민지 공업화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 기업들은 일본에다 공장 세우고 일본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되는데 굳이 왜 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 노동자들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었을까? 그렇죠. 한국 노동자들을 좀 더 싼 값에 오래 부려먹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일본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해야 했고요.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본인에 비해서 월급을 적게 받는 이런 어떤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식민지 국민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일제강점기에 국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차이입니다. 요 살구색이 일본인이 받는, 일본 남성이 받는 노동자의 월급 금액이에요. 그리고 요 보라색 그래프가 한국인 남성이 받는 임금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기업 공장 세워가지고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남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생존의 위기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시간 내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임금, 월급 올려줄 것, 노동조건 개선할 것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행위를 벌였으니 그게 바로 노동쟁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떠한 노동쟁의가 벌어지게 되었느냐? 1921년에는 부산 부두 노동자의 파업이 있었고요. 1923년에는 경성 고무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3년에는 평양 양말 공장 직공들의 파업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파업들을 바탕으로 전국 노농총동맹 같은 농민과 노동자의 전국적인 연합단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몇 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었느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지금까지 유럽의 전쟁 물자 팔아먹었던 일본 기업들이 불황을 겪게 돼요.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산 항구에서 물건 올리고 내리던 하역 노동자들의 월급을 일방적으로 30%나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던 하역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임금을 다시 1%, 10% 올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단결해서 회사와 맞서 싸웠더니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사건, 그게 바로 부산 부두 노동자의 파업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경성 고무요공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됐어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일본인 감독이 굉장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무례하게 대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잘라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경찰들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상시키고 또 그리고 그러한 저항을 했던 노동자들을 회사에서 자르는 해고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맞서서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과도 함께 손을 잡고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간 결과 결국 파업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해서 괴롭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을 창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일 이후에 회사 측에서 완전히 항복을 하면서 해고됐던 사람들 전원 재취업을 하게 되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승리로 끝
끝났던 사건이 바로 경성 고무여공의 파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임금 인상이나 아니면은 노동 조건의 개선이라든지 대우 처우의 개선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한국의 다른 노동자들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어 나가게 됨에 따라 전국적인 단체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920년대 초에는 이런 생존권 투쟁의 성격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927년에 가게 되면은 조선노동총동맹 같은 전국적인 노동자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노동운동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런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모습, 조직화된 모습,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가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의 생존권 문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애당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해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식민 통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격의 노동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저항도 훨씬 더 조직화되고 전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일어난 1920년대 후반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바로 원산 총파업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단어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암태도 소작쟁이 아니면 원산 총파업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사건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산 총파업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었습니다. 영국인이 운영하는 석유회사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일본인 관리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때리는 이런 일들이 빈번해서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 책임자를 자를 것, 해고할 것,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켜 줄 것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이징 선 회사 측에서는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3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들을 동원해서 파업에 동참했던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런 배신적인 행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쯤 오게 되면은 이미 노동자들은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라이징 선 회사를 다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를 다니는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만든 원산 노동 연합회가 주도해서 원산의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원산 전체의 규모의 파업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세계 다른 노동자들과도 함께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다른 노동단체들에서도 격려와 지지를 보내오면서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지만 노동운동은 농민운동에 비해서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농민운동은 1년은 기본적으로 채워. 왜 그럴까? 왜 농민들의 소작쟁이는 1년 기본으로 채울까? 그렇지. 언제 시작할까? 가을에 쌀 수확하고 난 다음에 소작쟁이 시작해요. 왜? 앞으로 1년 동안 먹을 거는 확보된 상태니까, 그지? 그런데 노동자들은 어때요? 매 달마다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지? 이 사람들 당장 파업하게 되면 당장 다음 달에 월급이 끊기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농민들에 비해서 이러한 어떤 저항을 오래 이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4개월 넘게 지속되었다. 4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제강점기 일제 측에서는 원산 지역의 파업만큼은 반드시 잡고자 올따라 왜 이렇게 말이 잘지? 원산 지역에서의 파업만큼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이 반드시 잡아야 되는 파업이었습니다. 왜냐? 우리 이미 배웠어요.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제일 먼저 개항된 항구 3개가 뭐였나요? 부산, 인천, 그리고 원산이었어, 그지? 이 원산은 일본의 식민 지배 내지는 대륙 침략을 위해서 반드시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항구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일제 측에서는 경찰과 군대, 심지어 깡패까지 동원해서 철저하게 이런 노동자들의 저항을 탄압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저항은 패배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던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항을 하다 보니 우리가 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노동자들은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될까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합법적인 투쟁이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그게 바로 또 이 원산 총파업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1930년대로 가게 되면은 총독부가 노동운동을 더 강하게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연계해서 혁명적 노동조합,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삼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일제가 허용하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합법적인 투쟁을 이어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전환에 이 라이징선에서 일어났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러다가 중일 전쟁 이후로 가게 되면서 전시 체제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일본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저항을 철저하게 탄압하게 되면서 노동운동 역시 점차 위축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920년대에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움직임이 이후에 점차 일제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페이지만 더 해도 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 요거까지만 더 할게. 왜냐면 다음 시간에 할 게 좀 많아가지고.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청년 학생 운동도 1920년대에 활성화됩니다. 왜냐면은요, 192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일제가 무단 통치를 끝내고 문화 정치로 전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 3.1운동 이후에 각계각층으로 민족운동이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집회, 결사를 통해서 다양한 민족운동이 확산되어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전국 각지의 수많은 청년단체, 청년회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좋은 근대적 교육을 받았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강연회, 야학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우리 민족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민중계몽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별로 독서회라는 이름의 비밀결사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왜 독서회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렇죠. 우리는 책 읽는 모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위장의 이름을 썼던 것이죠. 비밀 결사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이 학교마다 조직이 되었고 다른 학교까지도 함께 연결이 되면서 학생 연합단체, 연합학생단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일제의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고 한국인 위주의 교육을 이루어질 것을, 한국인 위주의 교육 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등교를 거부한다든지 수업을 거부한다든지 동맹 휴학, 다 같이 학교를 안 간다든지 같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국인 위주의 교육을 할 것, 일본의 차별적 식민지 교육을 없앨 것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1920년대에 전개되었던 학생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여성운동, 소년운동, 그리고 형평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